안녕하십니까. 17일강 네 71회 우리 김하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아름다운 미모를 갖추었는데 네 결혼하셨죠? 아, 그럼요. 엄마란 말을 하니까 결혼을 하신 것 같은데 자녀도 있으시죠? 네, 저는 이제 초등학생 두 남매를 키우고 있고요. 네.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아, 그래서 책을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 찾아가는 과정을 쓰셨군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가겠습니다. 17강에 참여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제 친한 작가님의 추천으로 여기를 참여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네. 유경혜 작가님께서 강의를 하시고 너무 좋았다고 후기를 남겨주셨어요. 또 다른 곳에서 연결도 잘 됐다고, 또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저를 추천해 주셔서 네, 27강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는데요. 이제 김영수 선생님을 뵈니까 너무 에너지 넘치고 사전 미팅할 때도 제가 에너지를 막 받았어요. 디테일하게 막 봐주시는 모습에 되게 감동을 받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디테일하게 봐줬다고 네, 말씀해 주시는 분 없는데 네. 네, 손에 꼽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두 번째는 고마운 분이 참 많으신데 네, 어느 분을 가장 마음속에 평소에 마음에 담고 있었는지 네, 가족 말고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푸른아빠 거울육아 혹시 아시나요? 여기 작가이신 최희수 소장님을 감사한 분으로 한번 생각을 떠올려 봤는데요. 제가 네. 이제 이 푸른이 교육이라는 교육을 따라하면서 이분의 강의를 많이 들었고 힘들 때마다 조언을 많이 구했었는데 그때마다 굉장히 사랑으로 말씀을 전해주셨고 또 제가 글을 쓸 때도 끝까지 글을 써라 두려움 없이 가라고 이야기를 해주신 스승님이셔서 감사한 분으로 꼽고 싶습니다. 네, 우리 김하나 작가님도 책을 쓰셨는데 도서 많이 읽으셨는데 그중에서 한 권만 추천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거울류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또 다른 책을 보여드리자면요.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서천석 수학과 전문의 선생님께서 쓰신 책인데요. 제가 이제 책을 쓰고 나서 이 책을 다시 보니까 또 와닿더라고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 되고 나서 또 읽어보니까 이게 진짜 가슴으로 와닿는 말씀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드리고 싶었던 오늘 강의의 메시지와도 굉장히 일맥상통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어서 오늘 소개를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와 함께 자라는 부모 책을 추천해 주셨는데요. 네, 또 책을 쓰셨고 두 아이의 엄마이고 그런데 오늘 책 속의 내용과 함께 김하나 작가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전달 메시지를 주실 건지 17강 71회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 김하나 작가님 다시 한번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다시 한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 책을 3월 15일 날 출간하게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전히 두 아이, 초등학생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이고 작가이자 강사가 되었습니다. 저희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 맞으신가요? 연령대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저는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육아를 하세요 라기보다는 육아를 통해서 나를 찾는 과정, 제가 느꼈던 그 과정들을 조금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이 책을 내고 문화센터에서 부모교육 강의를 하고 있고요. 심리상담사 1급, 그리고 하브르타 창의 지도사 과정을 제가 교육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부탐구생활TV 유튜버이기도 합니다. 좋은 엄마. 여러분은 이 네 글자를 딱 떠올리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미지가 막 떠오르시나요? 좋은 엄마. 좋은 엄마. 내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 이미지가 막 떠오르시죠? 저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엄마, 이런 이미지를 떠올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할 때 맛있는 간식을 준비해주는 엄마, 또 아이들과 잘 소통하는 엄마,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엄마를 저는 좋은 엄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사진이에요. 지금과 어떤가요? 학창시절 이야기를 하면서 좀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때 정말 신기하게 다 잘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쁘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걔네 엄마도 심지어 예쁘고 열정적이신 분이셔서 항상 샤랄라한 치마를 입고 학교에 오고 가시던 분이셨는데요. 그 친구가 생일이 되면요. 반 친구 전체를 초대했어요. 반 친구 수기로 쓴 그 초대장을 보내서 반 아이들이 전체를 초대해서 생일 파티를 했었는데 축제였죠.
그 친구 집에 갔을 때 기쁘게 생일 축하를 해주고 30명의 친구들이 모여서 선물을 주었으니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그 선물들,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굉장히 기억이 강하게 남아있어요. 어린 저의 눈에는 보석처럼 보였거든요. 반짝반짝한 포장지가. 그리고 제 고등학교 3학년 때 또 말씀을 드리면요. 저희 반에 전교 1등을 항상 도맡아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물론 예쁘고 키도 크고 날씬하고 무엇보다 스스로 학습을 하는 아이였어요. 학원을 안 다니고 혼자서 공부하는 아이였고 굉장히 바르고 마음이 너그러워서 숙제 같은 것도 잘 보여줘요. 욕심내고 이런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어느 날 5교시 때 굉장히 졸리고 고3이니 얼마나 피곤하고 무기력하기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선생님이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졸리게 수업을 하시는 분이셨어요. 저희 반 아이들이 뜻하지 않게 모두 잠이 든 거예요. 이제 선생님 어머, 깨우지 않더라고요. 그 전멸하는 수업 중에 저도 사실은 그 전멸한 학생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를 바꾸려고 이렇게 하는데 전교 1등 하는 그 친구랑 선생님이랑 1대1로 아이 컨택을 하고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 그 이미지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는 어린 시절 내가 보기에, 어린 내가 바라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친구들, 저 친구들 진짜 대단하다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제가 떠올리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나도 아이를 낳으면 저렇게 키워야지. 저는 이 생각을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나도 저 친구처럼 될 거야! 이런 생각은 하지 못했어요. 근데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루면 나 저렇게 아이 키우고 싶다. 나 저런 화목한 가정을 이루고 싶다. 라는 생각을 중학생 때부터 했던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장래희망을 쓰죠. 학기 초에 어떤 거 쓰셨나요? 저는 네 선생님, 간호사 뭐 이런 거 썼던 것 같아요. 사실 마음속에 진짜 제가 품고 있던 꿈은 따로 있었거든요. 현모양처예요. 화목한 가정을 꿈꾸는 아이는요, 가슴속에 말하지 못하는 혼자만의 꿈을 키웠습니다. 좀 지혜로운 엄마, 남편을 잘 내조하는 아내, 화목한 가정을 이루는 엄마, 이런 걸 항상 마음속에 품었던 소녀였어요. 착한 아이 컴플렉스 말 아시죠? 많이 아시죠? 착한 아이 컴플렉스는요, 타인으로부터 착하다, 착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서 자신의 진짜 욕구와 생각, 그리고 그 감정을 억누르는 거죠. 그리고 억누르는 그 행동을 반복하는 심리적인 컴플렉스를 이야기하죠. 저는 착한 아이 컴플렉스, 학교에서는 나름 센 척도 하고, 쿨한 척도 하고, 괜찮은 척, 활발한 척 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유독 엄마 앞에서만큼은 착한 딸이었습니다. 착한 딸 컴플렉스가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공감하시나요? 저희 엄마는 항상 저를 누군가에게 소개할 때 우리 딸이 공부는 좀 못하는데 착해, 순해 이렇게 저를 소개했던 기억이 나요. 그 말대로 저는 그렇게 컸고요. 제가 그런 착한 딸 컴플렉스를 갖고 살 수밖에 없었던 어린 시절에 좀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신념을 항상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어린 시절에 나의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대답을 다 들어보고 싶지만 시간 관계상 저의 이야기 드리자면요. 저희 엄마는 항상 좀 고단하고 힘들어 보였어요. 어린 내가 봤을 때 엄마의 뒷모습이 고단하고 힘들고 늘 바쁘고. 그 이유는 저희 아빠가 조금 무책임하셨던 것 같아요. 가정을 잘 돌보지 않으셨고 어린 기억에 아빠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어요, 사실은. 집에 잘 안 계셨어요. 엄마는 얼마나 힘드셨을까? 두 남매를 키우면서 정서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을 다 도맡아 하시면서 굉장히 힘드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렸을 때부터 나까지 엄마를 힘들게 하면 안 돼. 이런 신념을 굉장히 오랫동안 품고 살았어요. 그런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벌어집니다. 제가 제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엄마가 되었던 그 과정들이 조금 말씀드릴게요. 24살 엄마가 되다. 23살에 저한테 뜻하지 않게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는 당연히 아이를 키우고 결혼을 해야겠다고 지금의 남편과 결심을 했는데요. 그 결심을 하고 나서 저의 생각을 지배했던 거, 앞으로 나의 미래, 나 아이를 어떻게 키우지 보다는 엄마 더 어떻게 말하지? 였어요. 23살의 소녀가 감당하기에는 굉장히 큰일이었죠, 사실.
친오빠가 제가 SOS를 치니까 도와주더라고요. 오빠가 말할 테니까 너가 집에 있어. 엄마한테 전달해 줄게. 제가 그리고 그날 집에서 엄마를 기다리는데요. 덜덜덜덜 몸이 떨리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정말 실망할 텐데. 내가 엄마 실망시켜서 어떡하지? 사실은 가슴속 깊이 우리 엄마 죽으면 어떡해? 이런 두려움도 막 올라오더라고요. 공감해 주시나요? 백승주님, 끄덕끄덕 감사합니다. 어, 집에 돌아왔는데요. 엄마가 저를 쳐다도 안 보고 침대로 가시더라고요. 그날 밤에 눈물을 막 울다가 엄마가 흐느끼시는데요. 그 흐느낌이 점점 울부짖음으로 변했습니다. 마치 짐승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엄마의 그 상실감, 실망감, 딸에 대한 뭐 배신감, 그 감정을 제가 알 수는 없었지만 저는 엄마 옆에 무릎을 꿇고 다짐을 했습니다. 가슴 속으로 엄마 나 진짜 잘 살 거야. 진짜 이 아이 잘 키울 거야. 지켜봐줘. 그렇게 그날 밤에 엄마의 울부짖음을 견뎌내면서요. 다짐을 했습니다. 그리고 24살에 엄마가 되었는데요. 아이는 당연히 건강하게 태어나는 줄 알았어요, 저는. 몰랐어요. 너무 무지했고. 산 넘어 산이라고 결혼과 그런 허락을 받고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 같았는데, 제가 뱃속에 아이가 6개월쯤에 산부인과에서 큰 병원에 가보세요라는 소견을 써주셨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초음파상에 아이의 그 뼈 길이를 재죠. 왜 허벅지뼈, 종아리뼈, 아이가 잘 성장하는지. 근데 그 뼈가 이렇게 휘어 있었습니다. 허벅지가 휘어 있었고 종아리가 휘어 있었어요. 눈물이 철철철 났습니다. 두려움이 굉장히 저를 뒤감았어요. 이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중환자실을 대기한 채로 큰 병원에서, 대학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는데요. 아이는 발목이 골절된 채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아픈 시간을 견뎌냈는데, 그럼에도 저는 그 시간을 잘 이겨내고 집으로 아이가 퇴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뼈가 약한 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병원에서. 뼈가 약한 아이라고 하니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이 아이가 부러지진 않을까? 어떻게 하다가 다쳐서 숨만 쉬어도 갈비가 부러지진 않을까? 너무너무 걱정이 되었었는데요. 저는 모유 수유를 정말 하고 싶었어요. 뼈가 약하다니 양질의 모유를 먹일 수 있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았는데 또 모유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정말 왜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자연분만도 안 됐고 아이가 여가였어요. 모유 수유도 안 됐고 무엇보다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육아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희 육아 이야기를 조금 해드릴게요. 이 아이는 2.6kg에 태어났어요. 신생아 중환자실을 날짜를 맞추기 위해서 조금 빨리 날짜를 잡았고요. 굉장히 작더라고요. 아이를 안았는데 진짜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생명체가 있다니? 내 뱃속에서 나온 생명이야, 이 아이가? 이 아이를 바라보고 있으면 정말 천사같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웠는데요. 한편에는 너무너무 무거운 책임감이 저를 짓누르더라고요. 24살에 저는요,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이 아픈 아이를 내가 잘 키울 수 있을까? 두려움이 굉장히 가득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좋은 엄마가 돼야지를 꿈꿨잖아요. 산모양처가 돼야지를 꿈꾸던 소녀였잖아요. 근데 이 이미지처럼 좋은 아이를 잘 키운다는 게 뭘까? 막연했어요. 주변에 아무런 롤모델이 없었고 조언을 해주시는 분도 안 계셨고 친구들은 다 대학생이고 취업 준비생이고 남자친구 만나서 해외여행 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제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었는데 유일하게 사촌 언니가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제가 유일하게 아이를 키우는 주변의 지인이 사촌 언니였는데 30개월쯤에 어린이집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조카가. 그래서 그만쯤이면 다 어린이집 보내나? 제가 집에서 자주 하던 게 있어요. 인터넷 검색이었어요. 내가 정보를 얻을 데가 없으니 인터넷 검색을 엄청나게 하는 엄마였는데요. 아이에게 클래식을 들려주면 좋다고 이야기를 해서 하루 종일 클래식을 들려줬습니다. 저는 힙합 이런 거 좋아해요. 음악. 가요 좋아해요. 아이를 위해서 하루 종일 클래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수다쟁이 엄마가 되라고 해서 말 못하는 아이에게 입에서 단내가 나도록 말을 걸어주었고 동요를 불러주었던 엄마였습니다. 사촌 언니가 그만쯤 아이를 보내길래 감사하게 아이가 건강하게 잘 커주길래 저도 30개월쯤 어린이집을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동네에서 가장 안전하기로 유명한, 좀 아이의 건강상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컸으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아이들을 케어하시는 그 어린이집에 입학 신청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입학한 어린이집 입학을 앞둔 일주일에서 열흘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그날도 제가 어린이집 관련된 정보를 막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어린이집 보낼 때 준비해야 될 거, 아이에게 뭐 필요한 거. 그러다가 어떤 글을 만나게 되었어요. 음, 우연찮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인터넷에 어떤 글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게 이 사진에 나오는 불량육아의 저자이신 김선미 작가님의 블로그였어요. 책 육아를 하시는 분인데, 글이 너무 재밌고 제가 그 글을 보자마자 뒤통수를 빡 맞은 것처럼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내가 찾던 육아 이거다. 나 이런 육아 하고 싶었는데? 그리고서는 제가 그때 육아서가 존재함을 알고 그 책을 바로 샀고, 그 책에 소개된 육아서들, 뭐 이지성 작가님 책, 최희수 선생님 책, 뭐 이런 책들을 막 사드렸어요. 그리고 미친 듯이 읽기 시작합니다. 제가 읽은 책에서는 육아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아이로 키우라고. 그리고 책과 놀이라는 도구를 사용하고 아이에게 배려 깊은 사랑을 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 이 육아 해야겠다라고 단번에 결심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했습니다. 어디다 전화를 했을까요? 원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님께. 원장님 죄송해요. 제가 어린이집 입학을 조금 미뤄야 될 것 같아요. 했더니 너무 감사하게 네 어머니 조금 더 크면 보내주세요.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저는 열정이 막 충만했기 때문에 어린이집 입학을 취소하고 둘째도 또 2살 터울로 태어났거든요. 두 아이를 가정보육해야겠다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그 시간이 6년이 될 줄은 몰랐어요, 사실은. 그리고 6년간의 두 남매를 가정교육을 시작했습니다. 내 아이는 내 새끼 내 손으로 키울 거야. 그런 열정이 조금 있었어요. 제가 육아했던 이야기 알려드릴게요. 독서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아이에서 지성을 키우는 도구로는 독서만 한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감성을 키우는 도구로도 독서가 너무 좋죠. 엄마와 대화를 하고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기 너무너무 좋은 시간이잖아요, 아이들에게. 저는 전업주부였기 때문에 아이에게 온전하게 시간을 내어줄 수 있었고, 아이가 독서 교육을 해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아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책을 원하는 때에 읽어주었습니다. 잠자리 독서하는 모습이에요. 유일하게 남았던 사진을 제가 막 뒤져서 찾았는데요. 저는 잠자리 독서는 꼭 해줘야지. 아이와 자기 전에 책 읽어주는 거 꼭 해줘야지 하고 선택을 했고, 10년 육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밤에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친정집에 갈 때에도 저는 책을 들고 갔어요. 여행 갈 때에도 페이퍼북, 얇은 북이 있거든요. 그런 거 가벼운 거 챙겨갔어요. 그리고 저희 큰아이는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는 책을 안 읽으면 잠이 안 와. 그 정도로 우리 집에 문화가 됐고 잠자리에 의식이 되었습니다. 책을 읽는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오른쪽 사진을 보면 백과사전이에요. 백과사전은 아이들이 읽기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백과사전을 주면 좋다고 해서 저도 한번 줘봤는데 안에 사진이 정말 많은 거예요. 글을 몰라도 아이들이 사진을 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보고 대화할 수 있는 그 도구로 삼기가 참 좋더라고요. 저희 큰아이가요, 동네에서 사마귀를 잡은 거예요. 그리고 엄마 얘 나 집에 데리고 가서 키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저는 공충이 너무 징그러웠는데 아이가 원하니까 데려왔어요. 데려오니까 이 아이가 자연관찰책에서 본 사마귀의 사진과 직접 이렇게 비교를 해보는 모습입니다. 책을 좋아하게 하고 싶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거는요, 책과 일상의 연결이에요. 유년기 아이들은 책과 일상을 연결하기가 너무 쉬워요. 책에서 본 것들을 일상에서도 이야기하고 함께하고 또 일상에서 있었던 일들을 책과도 연결을 해주는 거죠. 서점에 정말 많이 갔어요. 서점에 가면 아이들이 스스로 골라오게 했습니다. 둘째는 한창 공주에 빠져 있어서 라푼젤 놀이북을 골랐고요. 큰아이는 정글에서 살아남기 책을 골랐습니다. 서점에 가면요, 책을 읽는 어른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것 또한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서점에 참 많이 갔었던 기억이 나고요.
제가 사실은 꿈꾸던 육아가 있었어요. 이 이미지를 보면 아시겠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어요. 가족들과. 당시에 아빠 어디가 이런 프로그램이 유행이었고 여행을 다니는 집들이 참 부럽더라고요. 근데 저희 남편이 굉장히 바빴고 저와 그 생활 패턴이 완전히 정반대예요. 밤에 일하는 사람이고 당시에는 또 사업이 초기라서 자리를 잡기가 굉장히 바빴어요. 독방 육아를 했죠. 여행을 많이 다니고 싶었던 이유는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한 동네에서 20살이 넘게까지 자랐어요. 송파구에서 친정 엄마와 함께 살았고요. 그 옆 동네에 사는 남편을 만나서 지금 여기서 10년째 살고 있거든요. 아, 우물안 개구리가 있으면 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내 아이들에게는 더 많은 걸 보여주고 넓은 시야를 자유로운 생각을 할 수 있는 아이로 키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그 도구로는 여행이 참 좋겠다. 근데 현실과 이상은 항상 만나기가 어려웠습니다. 저는요, 동네 여행을 많이 다녔어요, 아이들과. 해외여행은 다니지 못했지만, 이 2인용 자전거를 타면서, 당시에 우리의 애칭이 삼총사였어요. 삼총사 뭐야? 하면 우리는 동네를 탐험하고 다닙니다. 큰아이가 앞에 타고, 둘째가 뒤에 타고, 가정 보육을 하면은 시간이 많잖아요. 어린이집에 안 가기 때문에. 내내 동네를 탐험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자전거는 정말 바퀴가 빠져라 타고 다녔어요. 비 오는 날에도 장화를 신고 나갔습니다. 첨벙첨벙 하는 거. 이 사진은 놀이터 사진인데요. 공통점이 있어요. 다 다른 날이에요. 아, 네. 제가 채팅을 지금 봤네요. 공통점은요. 사람이 없죠. 지나가는 할머니, 앉아 계신 할머니들만 계시죠. 어린이집을 안 가니까요. 오전 시간에 놀이터를 전세 내고 놀 수 있더라고요. 그네는 인기가 많은 놀이기구예요.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양보도 좀 해야 되는 놀이기구인데 저희 아이들은 유년기 때 원 없이 그네를 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동네를 여행하면서 공사장 같은 데 가면 왜 포클레인 보는 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죠. 포클레인 보고 나면 집에 와서 또 포클레인 책도 보고 횟집 앞에 가면은 아쿠아리움을 안 가도 되겠더라고요. 아이들 너무 좋아해요. 물고기 보고 낙지 붙어 있는 거 보고 빨판 개수 세보고 자연 관찰이라는 것도 크게 없어요. 지나가다가 개미 구경하는 거 아이들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시간이 널널하다 보니까 앉아서 개미도 구경하고 여유롭게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생활을 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집에서 노는 모습이거든요. 캠핑을 못 가니까 집에서 이러고 노는 거예요. 건조대를 세워놓고 담요를 뒤집어 엎어요. 그리고 밑에 아이들이 있죠. 남들과 비교하면은 마음이 굉장히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때 저는 육아 강의를 많이 들으러 다니는 엄마였는데요. 그때 제가 꽂혔던 말씀이 있었어요, 강사님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자. 내가 주지 못하는 것에 마음 아파하지 말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세요. 그 말이 제가 되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거, 독서 교육, 또 내가 할 수 있는 거 무엇일까? 보니까요. 놀이는 내가 해줄 수 있겠더라고요. 엄마표 놀이 많이 해보셨나요? 저는 엄마표 놀이로 아이들 한글 떼기를 두 아이 다 해줬고, 엄마표 뭐 미술, 수학, 과학 실험, 엄마표 놀이란 책은 도서관에서 다 빌려보는 열정 엄마였습니다. 엄마표 놀이를 하는 인스타그램 엄마들 보면요. 작품이 너무 멋지고 막 너무 예쁘고 그런 거예요. 제가 아이를 키울 땐 블로그였거든요. 근데 우리 집은 이렇게 작품이 참 별로더라고요. 제 눈에는. 그럼에도 긴 벽에 막 붙여놨어요. 우리끼리 전시회 하자. 횟집에서 구경 한 날 이렇게 물고기 접기 해서 붙여놨고요. 동네 지도 만들어 보자 해서 이렇게 아이들이 그린 거 붙여놨고요. 그럴듯한 작품은 아니었지만 최고인가요? 감사합니다.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전시회 하자. 온 집이 이렇게 너저분해졌는데 좀 내려놓고 아이들 유년기 때는 온 집을 전시회를 열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이렇게 벽에도 크리스마스 장식품을 해놨고요. 이거는 전구만 있으면 이렇게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네. 물감놀이 할 때예요. 지구본 만들기, 자석놀이, 과학 동화 보면서 그냥 욕조에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손재주가 잘 없어가지고요. 멋지게 안 되더라고요. 딸기 스티로폼 잘라서 아이들이랑 자석 가지고 놀았고요. 밀가루 놀이 했고, 물 놀이 했고, 그랬습니다. 제가 이렇게 놀이를 해줘야겠다라는, 이유는요. 놀이를 통해서 배움의 즐거움을 알게 해주고 싶었어요. 유년기 아이들은 놀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우잖아요.
그때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이 배우는 게 배우는 줄도 모르게 책과 연결해서 하다 보면 배우는 게 참 즐거운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놀이를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여전히 아이들이 좀 이러고 놀아요. 저희 집 애들은. 장난감보다는 집에 책이 많으니까요. 책으로 뭐 상상놀이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책도 너네가 선택해봐. 너네가 선택해봐 했잖아요. 제가 서점에 가서 너네가 골라와 아이들에게 선택을 하게 해줬어요. 지금은요. 자기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모습인데요. 둘째 아이가 코로나가 막 터져서 학교를 못 가던 때예요. 아이가 알람을 맞춰서 스스로 일어나요. 저희 아이들은. 그래서 일어나서 제가 좀 늦잠 잔 날 아이가 스스로 일어나서 줌 수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기특해서 제가 찍어놓은 사진입니다. 학습적인 부분도 많이 아이들을 믿어주고 기다려주고 있어요. 아직 ING죠. 초등학생이니까. 그래서 저희 큰아이가 시행착오를 겪는 걸 지켜보면서 엄마 나는 밤 늦게 놀고 나서 숙제를 하려다 보니까 사교육은 하지 않는데 학교에서 숙제 내주는 거 있죠. 그거 문제집 한 장. 엄마 눈에는 5분, 10분이면 끝날 것 같은데 아이들이 놀고 자기 전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니까 집중도 안 되고 너무 짜증나고 하기 싫어져. 막 이런저런 자기가 느껴본 것을 얘기하더니 지금은 학교에 다녀와서 착착착 스스로 하는 아이가 되었고요. 무엇보다 배려 깊은 사랑을 주고자 했더니 아이들이 자유롭더라고요. 해외여행 안 가도 아이들의 감정과 마음을 잘 읽어줬더니 자유롭게 표현하는 아이들로 크고 있습니다. 저희 큰아이는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요. 늘. 허용하기가 마음에 욱하고 올라올 때가 있죠. 이상하고 내 눈에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너는 왜 항상 양말을 짝짝이로 신어? 그랬더니 아이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나는 정해진 틀에 박히지 않은 이게 너무 재밌어.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아이 생각을 너무 존중하게 되더라고요. 둘째 아이는 자기 표현을 굉장히 잘해요. 감정 표현을. 엄마 이래서 서운했어. 섭섭했어. 나 질투났어. 그리고 좋아하는 표현도 친구들에게 굉장히 잘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크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은 지금부터 제가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메시지들인데요. 제가 육아서를 읽으면서 가져왔던 문장이에요. 의욕은 갖되 욕심은 버리자. 될 줄 알았어요. 그래 나도 의욕은 있지. 그래 욕심 버리고 육아해야지. 근데 지금 돌아보면요. 의욕은 충만했고 욕심은 좀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아이를 키울 때 제가 이제 좋은 엄마가 돼야지라는 환상이 좀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를 향한 기대치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그리고 현실에서 잘 되지 않는 나, 그리고 환상 속의 좋은 엄마, 이 갭 차이가 커지면서 어느 순간 제가 감정 기복이 좀 생겼어요. 6년 동안 아이들이랑 24시간 붙어 있으면 좀 그럴만도 하죠. 내 시간이 없으니까. 당시에 저는 좀 저를 이해하기가 어려웠는데요. 너그러운 엄마가 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어느 순간 욱하고 왜 아이들에게 화를 내고 짜증이 나지? 저희 출판사에서 책 카피 문구를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나는 왜 불쑥불쑥 마녀 같은 엄마가 될까? 너무 찰떡같이 잘 지어주셨더라고요. 공감하시나요?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을 때 제 감정 컨트롤이 더 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아이들을 혼자서 케어해야 되는데요. 그날도 굉장히 힘들었던 날로 기억이 됩니다. 참, 저녁 먹이고 씻기고 치우고 잠자리 독서도 해야 되지 막 이것저것 지쳐 있었는데 사실 지친 나를 내가 알아주지 않았어요. 열심히 해야 되니까 나 좋은 엄마 돼야 되니까 어느 순간 제가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하는데요. 머리에서 멈춰 하는데 입에서 멈추지가 않는 거예요. 둘째 아이가 이제 징징징 하는데 제가 아이를 막 비난하고 싶은 욕구가 화를 내고 싶은 막 던지고 싶은 욕구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장실에 갑니다. 엄마 샤워 좀 하고 올게. 너네 둘이 잠깐 있어. 그리고 제가 샤워를 하면서 막 마음을 정리했어요.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이 감정 뭐야? 불편한 감정? 미치겠네. 왜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 불편함을 다 던져내고 싶지? 그리고서 제가 잘 해보자 스스로 죄책감을 씻겨 내려가면서요. 샤워를 끝내고 나오니 아이들이 이렇게 잠들어 있더라고요. 자세히 보면요. 서로서로 등에다 손을 끼우고 있어요, 아이들이. 보이시나요? 이게 너무 짠한 거예요. 나 이 작은 애들한테 내가 뭐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자꾸 소리치고 애들을 왜 이렇게 내가 뭐라고 하는 거지? 잘하고 싶은데 왜 안 되지?
서로 의지해서 많이 엄마가 무서워서 의지해서 잠든 듯한 제 눈에 그렇게 보였는데 제가 나중에 심리학 박사님이 계신 곳에서 강의를 했더니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심리 행동학적으로 아이들이 좀 안정감을 느끼기 위해서 둘째 아이 보면 바지 안에 손을 또 넣고 있죠. 반대쪽 손을. 안정감을 느낄 때 우리는 손을 엉덩이 밑에 넣는다거나 그렇게 한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제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저는 항상 잘하고 싶은데 잘하려다가 폭풍 같은 막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겪으면서요. 기승전 자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자책하는 내 모습, 이 감정, 죄책감 너무 불편해서 제가 이 불편함을 씻어내려고 막 육아서를 뒤졌어요. 근데도 눈에 안 들어오면 제가 다큐멘터리를 막 찾아 헤맵니다.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천석 선생님의 영상을 보게 됐어요. EBS 초대석 사랑의 매는 없다에 나온 소아정신과 전문의 서천석 선생님의 인터뷰 프로그램이었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정말 좋은 부모가 되려면 좋은 부모가 되겠다는 마음부터 버리세요. 좋은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 앞에 부모는 불안하고 아이는 불행합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나의 삶을 돌볼 것.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서 아이와 좋은 관계를 맺을 것. 아이는 부모의 말이 아니라 부모의 태도와 마음을 보며 자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아, 내가 좋은 부모가 돼야 한다는 강박이 좀 있구나. 내가 지금 조급하고 불안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서 굉장히 눈물이 많이 났어요. 그렇다면 아이를 정말 있는 그대로 인정해준다는 게 뭐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게 뭐지? 그것 또한 너무너무 궁금해지더라고요. 이 이미지를 보면요. 두 감정이 연결되어 있죠. 양가 감정이라고 해요. 양가 감정은 서로 상호 모순된 감정을 동시에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육아를 할 때는 엄마들이 양가 감정을 많이 느낀대요. 아이가 어떨 땐 너무 천사같이 예뻤다가 어떨 땐 너무 꼴보기 싫다가 육아가 너무 행복했다가 너무 힘들었다가 좋았다 나빴다 들썩들썩 그 양가 감정을 느끼는 내가 괜찮은 거래요. 근데 당시에 저는요 양가 감정을 느끼는 나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나 왜 이러지? 뭐야 이 감정을 왜 오락가락하지? 제가 당시에 남편에게 진지하게 자주 했던 말이 있습니다. 오빠 나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 나 좀 이상해 정신과 상담 받아야 되나? 진지하게 이런 말을 많이 했습니다. 혹시 양가 감정을 느끼고 계신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이 계시다면 지금 너무 그 두 가지 감정을 다 수용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느 날부터 아이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엄마 화났어? 엄마 힘들어? 엄마 나 화 안 났어? 했어요 저는. 엄마 하나도 안 힘든데? 안 힘든 척 했어요. 사실은 정말 화가 났었고 힘들어 죽을 것 같았거든요. 아닌 척 하려니까 더 힘든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 질문을 하는데 너무 불편한 거예요. 왜 자꾸 나한테 이 질문을 하지? 나 이 말이 왜 이렇게 불편하지? 저는 힘든 엄마의 뒷모습을 보면서 자란 어린아이가 있잖아요.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어린 시절의 모습이 비쳐 보이더라고요. 이 아이가 내 감정을 살피면서 화났어? 아이는 엄마가 화나 보이니까 순수하게 화났어 묻는 거잖아요. 저는 이 감정이 되게 불편했습니다. 훌륭한 엄마와 그렇지 않은 엄마의 차이는요. 실수를 범하는 데 있는 게 아니라 그 실수를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있다고 도널드 위니콧은 영국의 소아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인데요. 이 글을 보면서 제가 다짐을 한 게 있어요. 나 실수를 그래. 범하는 엄마이지만 실수를 잘 처리하는 엄마가 돼야겠다. 좋은 엄마가 돼야지 하다 보니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나를 내 스스로가 비난하고 있더라고요. 아무도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는데 나를 비난하는 사람이 저이더라고요. 그게 되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리고 되게 조급했고 나를 불행하게 한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실수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 선택한 것이 있습니다. 솔직한 엄마, 사과하는 엄마예요. 솔직하게 표현해 본 적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내 감정을 잘 말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었고 사과하는 건 더 어려웠죠. 사과는 내 실수를 인정해야 하는 거잖아요. 아이들에게 하는 건 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나를 화나게 하는 문제들을요 잘 들여다보니까 그걸 내 감정으로 들여다보니까요 아이들의 잘못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이들은 당연히 미숙한 존재니까
아이니까 그런 거고, 내 감정으로 돌아보니까, 내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어떠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과정을 실행하면서 했던 것은 굉장히 도움됐던 것은 교환 일기장이에요. 큰 아이랑 쓰는 게 있고요. 작은 아이랑 쓰는 게 있어요. 이날도 뭐 구구절절 쿠키 때문에 아이에게 뭐 짜증을 내면서 학교 등교를 시켰나 봐요. 그리고 하원 후에 실컷 놀자 이렇게 하고 미안하다고 표현을 하는 일기장. 그리고 너무너무 고맙다고 표현하는 글들을 많이 썼고 사랑의 메시지를 많이 많이 주고 받았는데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편지 쓰기 해보신 분 계시겠지만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하나, 둘 표현하다 보니까요. 아이들도 스스로의 감정을 잘 이해하고 표현하는 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육아를 하면서 제가 아이를 정말 잘 키우고 싶다 했는데 이 불편한 감정 뭐야 하면서 육아보다는 제가 심리서를 막 하고 있더라고요. 나에 대해 알고 싶었기 때문에 정신과 상담은 받으러 갈 용기는 안 나고 이거 뭐지? 하면서 제가 수백 권의 육아서를 읽는 엄마에서 수백 권의 심리서를 읽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알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요즘에 익숙하죠. 조절되지 않는 감정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고 무엇보다 변화하고 싶었어요. 너무너무 간절하게. 내가 받은 그 교육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에게 더 나은 교육을 주고 싶었거든요. 상처받은 어린아이는 내 몸은 어른인데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상처를 안고 있는 내면 아이가 존재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유난히 내가 화가 나는 지점이 있다? 그럼 그 부분이 내가 상처받은 지점일 수 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아이들은 너무너무 순수한 존재잖아요. 투명하기 때문에 엄마의 감정을 그대로 비춰주더라고요. 억압된 감정의 존재를 알아주고 보살펴주면 분노 에너지도 창조적이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 억압된 감정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회피하거나 다른 행동을 막 하는데요. 그 감정을 잘 알아주어야 한대요. 내 감정, 불편한 감정을 보살펴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나 왜 이런 감정을 느끼지? 아이가 저 말을 할 때 왜 이렇게 불편하지? 하고 내 안으로 계속해서 질문을 하면서 글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김창욱 강사님 다 아시나요? 김창욱 강사님 영상에서 제가 인상이 깊었어요. 싫어하는 그의 모습이 내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 책에도 그 영상 에피소드가 인상적이어서 글을 썼는데요.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불편한 상대의 모습이 사실은 내 안에 있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정하실 수 있으신가요? 승준님 이렇게 끄덕끄덕 하시네요. 나의 시선은요, 사실은 외부로만 향해 있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안을 바라보기는 어려운데요. 자신의 억눌린 생각이나 욕구, 감정을요, 타인의 것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거를 심리학 용어로는 투사라고 부릅니다. 저는 이 투사를 통해서 내 안의 감정을 많이 들여다보았던 것 같아요. 내가 불편할 때마다, 특히 아이와의 관계에서, 남편과의 관계, 인간관계 힘들어 하시는 분 정말 많잖아요. 불편할 때마다 상대의 문제가 아닌, 나 왜 이렇게 불편하지? 이 모습 도대체 내 안에 어떤 게 건드려지는 걸까? 많이 많이 묻고 나와의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습니다. 저는 아무거나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하나야, 뭐 먹을래? 친구가 어디 갈 때. 나 아무거나 먹을래. 뭐, 어디 갈래? 그러면 아무 데나 가자. 너 괜찮은, 넌 뭐 하고 싶어? 저는요, 나는 배려가 많은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사실은, 어, 내 욕구를 잘 표현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거나 괜찮지 않았거든요. 나도 그런 친구가 좋죠. 그 친구들이 저를 좋아했어요. 근데 내 마음은 힘들더라고요. 내가 좋아하는 건 뭐지? 궁금했어요. 나 아무거나 괜찮지 않은데? 나도 먹고 싶은 게 있고, 나 좋아하는 게 있을 텐데? 육아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돼서 나에 대해서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나를 탐구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 왜 아무거나 괜찮지? 사실은 내가 무엇 좋아하는지 모르고 있었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찾아야겠다라고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좀 도전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도전적인 사람은 좌절도 많이 한대요. 많이 도전하다 보니까. 당연하죠. 그래서 저는 의지는 막 충만했어요. 그래, 나를 탐구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거 찾아보자. 현실화 시키기 위한 의지가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내가 이 놀이의 범위를 많이 해줬던 것처럼 나 자신에게도 좀 한계를 두지 않고 해봐야겠다. 라고 나 자신에게도
한계 두지 않기로 했습니다. 엄마들과 이야기하다 보면요. 제 눈에는 정말 재능이 많고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아니에요, 저 못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정말 많더라고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나 잘하는 거 찾기 위해서 누군가 나한테 잘한다고 뭐 얘기했더라? 막 이런 것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해보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저항이 당연히 오죠. 그럼에도 행동을 했습니다. 제가 행동을 했던 거는요. 글쓰기였어요. 어느 날 아이들이요. 제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엄마는 꿈이 뭐야? 저는 항상 아이들에게 꿈을 묻는 엄마였어요. 넌 꿈이 뭐니? 앞으로 어떤 삶을 살고 싶니? 하고 그런 엄마였는데 아이가 너무 해맑게 그럼 엄마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묻는데 제가 멍하더라고요. 엄마는 꿈이 뭐야? 하고 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저는 이때 내 꿈이 뭐지? 난 좋은 엄마가 꿈인가? 나 엄마로서의 삶이 끝인가? 이런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블로그에 아까 그 아이들 잠든 사진 같은 거 올려서 썼어요. 솔직하게. 난 솔직하게 표현하고 싶어. 그래서 오늘 아이들에게 이래서 이래서 이랬다. 제 감정을 막 표현했습니다. 그랬더니 댓글이 막 달리더라고요. 어머, 저도 오늘 아이에게 화가 나서 이래서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이 잠들었어요. 되려 제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런 말에 공감을 하는구나. 내가 힘들었던 얘기 솔직하게 쓰다 보니까 공감을 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느꼈고, 그때 그 블로그 글들, 육아 글들이 모여서 제 책이 사실은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 작가가 되었고요. 또, 표현하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가 나를 표현하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그걸 알게 되면서 제가 용기를 내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주부탐구생활 TV 구독하셨나요? 제가 살림을 집에서 하다 보니까요. 이것도 솔직하게 막 하고 싶었어요. 있는 그대로, 내가 하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주부탐구생활TV 살림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강한 유대감을 느끼는 대상의 행동과 모습을 따라하고 싶어 한대요. 육아에서 정답이 정말 정말 찾고 싶었거든요. 공식이 없더라고요, 삶에는. 육아에도 더더욱 정답이 없고 공식이 없고 내 아이는 내 아이라서 모든 아이가 다르고 모든 엄마가 다르잖아요. 그때 저는 저만의 정답을 찾은 것 같아요. 모방 육아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습니다. 제가 신나게 막 책을 읽고 있었어요. 둘째 아이가 제 옆에 와서 엄마 같이 읽자 하면서 책을 읽더라고요. 물론 뭐 저와 같이 오랜 시간 책을 읽은 건 아니에요. 조금 읽다가 가서 또 놀고 그랬는데요. 제가 10년 동안 아이들에게 잠자리 독서를 계속 해줬잖아요. 특히 이때 2살 터울의 큰아이가 동생 때문에 엄마와 함께하는 1대1 시간이 부족할까봐 둘째가 잠들면 큰아이와 함께하는 독서를 하면서 대화를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요, 큰아이가 둘째에게 자기 전에 책을 읽어주더라고요. 어제도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더라고요. 제가 블로그 글 쓸 때 서평을 많이 썼어요. 저희 아이가 그 모습을 지켜보다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하면서 저희 아이도 블로그를 하거든요. 초등학생인데. 그러면서 자기가 재밌게 읽은 책을 막 따라서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부탐구 생활 TV를 하면서 정리정돈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재미없고 끝도 없는 집안일, 나를 표현하는데 도구로 활용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룰루라 집안일을 하면서 찍고 영상 올리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아이들이 그렇게 치워라 치워라 해도 안 치우던 아이들이요. 조용해서 보니까 자기 방에 있는 책들을 딱 정리해놨어요. 자기들끼리 막 찍으면서. 제가 엄마들이랑 독서 모임을 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아이들이 엄마 나도 해보고 싶어 하고 줌으로 친구를 초대해서 제 눈에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슬라임 놀이터라는 책을 굉장히 진지하게 소개를 하더라고요. 저희 딸이에요. 엄마를 너무 따라하죠. 제가 샤워를 하면 머리에 롤을 말아요. 엄마 립스틱 한번 빌려 바르고 엄마가 유튜버니까 항상 이렇게 유튜버 놀이를 하고 놀아요. 저는 이때 나를 귀신같이 따라하는 아이들, 이 아이들을 보면서 저의 정답을 찾았습니다. 나의 이 행동도 아이들은 엄마의 에너지를 그대로 느끼잖아요. 나의 이 작은 행동도 이렇게 따라하는 아이들에게 내 삶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어떨까? 저는 여기서 저만의 정답을 찾았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내 걸 다 내줘야지만 좋은 엄마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엄마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육아서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이 말. 사실은 진보했던 이 말이요. 내가 진짜 나를 표현하면서 행복하게 내 꿈을 찾아서
살아가다 보니까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내려오더라고요. 진짜 내가 행복하니까 아이들은 두 배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구나. 아이들은 엄마의 에너지를 느끼고 그대로 모방을 하더라고요. 사실은 똑똑한 영재로 키우고 싶었어요, 저는. 욕심 많은 엄마였다고 했죠. 영재로 자라서 엄마, 너 좀 잘 키운 엄마로 빛내줘. 이런 욕심을 제가 알아차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요, 아이의 성적이 아닌 행복이 가장 중요한 엄마가 되었습니다. 육아는 몰라서 못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면서도 안 되는 게 육아 아닌가요? 너무 많이 알지 않나요? 요즘엔 정보의 홍수에서. 저는요, 제 아이들이 제 삶의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육아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아이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고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행착오와 실패담들이 많았고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저는 좋은 엄마 말고 나란 엄마라는 책을 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엄마들과 많이 소통을 하면서 느낀 거는요. 전업주부, 전업엄마든 워킹맘이든 아이들에게 항상 주고 있는 것보다 주지 못한 것에 죄책감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육아하세요 라는 육아서가 아니라 좀 위로와 공감을 줄 수 있는 메시지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겪어내면서 기승전 죄책감이었던 저는 죄책감 육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책감에 미안해 하고 거기에서 안주하는 엄마가 아니라요. 미안해, 실수해도 인정하고 성장의 기회로 발판을 삼는 엄마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종이장 같은 그 관점의 변화로요. 애쓰던 내가 좋은 엄마가 되고자 애쓰던 내가 이미 나 좋은 엄마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한다는 게 뭘까 너무너무 궁금했는데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있는 그대로 사랑해야 아이들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고민 끝에 저는 나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해 주기로 선택했습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사랑하세요. 아이에게 최선을 다하는 만큼 나에게도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마지막으로 함께 하고 싶은 게 있는데요. 저를 좀 따라해 주실 수 있을까요? 눈을 감고 나를 다독이는 거예요. 머리가 아닌 가슴으로 이 시간 나에게 이 말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팔로 나를 안고 토닥여 주세요. 유치하게 느껴지시겠지만 되게 많이 치유를 느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하는 말을 나 자신에게 해주는 거예요. 토닥토닥.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충분히 잘하고 있어. 오늘도 수고했어. 오늘도 수고했어. 괜찮아. 괜찮아.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오늘도 잘 살아줘서 고마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자기 전에 꼭 한 번 더 하고 주무시면 좋겠어요. 애쓰고 있는 나, 그런 나를 내가 먼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good enough mother 이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하고 싶어요. 우리는 이미 충분히 좋은 엄마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엄마를 만날 수 있어서 행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Yeah.